자, 얼굴들 좀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얼굴들이 예쁘신가 안 예쁘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 너무 예쁘셔가지고 꽃이 활짝 폈네요, 선생님들. 일단은 인사를 할까요, 선생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 채점 강의를 오늘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하기로 우리 약속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저도 답안 쓸 때 이렇게 출처 같은 거를 막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전공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거다 해서 책 하나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퍼져 있고 어떤 건 책이 아예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건가 동아줄을 잡고 줄을 막 끌어당기면서 어느 뿌리에서 나왔나를 계속 찾아야 돼가지고 지금 방금까지 이거 답안 쓴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프린트가 좀 따끈따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새벽까지 하고 새벽에 또 하고 나서 또 계속 해가지고 사실은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이제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또 원장 선생님께서 빨리 내라고 프린트 빨리 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마무리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근데 해설할 게 그 붙여드릴 게 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마무리하고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은 시험을 본 선생님들이라서 해설보다는 이제 정답이 뭐냐 이거냐 저거냐 이게 더 중요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올해 시험 본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내년을 위해서 공부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절충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들. 너무 이제 답만 얘기하기보다는 설명도 좀 해드리면서 그다음에 이건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마디로 올해 시험을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 작년 시험에 비해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정의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의를 반드시 알아야 답을 끌어내서 쓸 수 있는 서술 문제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의를 많이 외우기보다는 그냥 유아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전반적인 유아 교육에 대한 어떤 상식, 나 맥락, 지식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특히나 이론 강의 때 좀 많이 강조드린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제 적중률 괜찮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평탄은 쳤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아주 적중률이 높지는 않지만은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제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은 웬만큼 꼼꼼하게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도 제가 그 기본 방향은 그러니까 임용고시 선생님들 이제 공부하실 때 기본 방향은 아예 남의 다리 긁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 방향은 일단 잘 맞춰 드린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저는 좀 무서워서 문제 못 내는 거를 무서워서 문제 못 내는 것도 있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문제를 낼 때 제가 문제를 내면 선생님은 또 맨날 항상 그런 식으로만 딱 외워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딱 그렇게 외워 두시면은 뭔가 다른 문제로 응용이 돼서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올해도 약간 그런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문제 안 되길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좀 문제를 낼 때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출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출제자들은 그냥 에라 풀어라 하면서 뭐 나보러 어쩔 건데 이러면서 그냥 문제를 내시니까 문제가 되게 과감해요. 그래서 어디에 나온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이거래니까 한번 풀어봐라 이러면서 이게 풀게끔 해서 문제가 되게 과감하다. 그래서 강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과감성이다. 이거는 제가 따라갈 수는 없을 거는 같아요. 이런 형식의 그런 문제들은요. 하지만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아테나를 좀 잘 이해하시면서 단지 그냥 외우려고 하고 정의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아테나 우리 공부할 때 왜 그랬냐라든가 이런 걸 왜 하는 거냐라든가 이거의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거 생각해보고 항상 왜라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쓸 게 좀 많아서 근육이 많이 필요했다. 일단 손근육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었고 아마 첫 줄서부터 아마 두 줄씩 그으면서 막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은 첫 줄에서부터 그냥 두 줄씩 그으면서 계속 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아마 사고도 조금 잘 안 돼서 좀 약간 실수도 좀 나오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쓰다 보니까 좀 못 쓴, 그죠? 못 쓴 문제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찾아 쓰시오, 내용을 찾아 쓰시오, 그럼 다 쓰잖아요. 거기는 다 때려 넣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거 쓰면은 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 때려 쓰면 안 되고, 요약해서 필요한 부분만, 그죠? 내용을 발췌해서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다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약간 힘들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하지만은 문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문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암기한 거나 혹은 정의한 거나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한 네다섯 문제 좀 한정되는 것 같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전반적인 교수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 방법을 써라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좀 센스가 있으면 그냥 임용고시 공부 안 한 선생님들도 좀 풀 수 있는 약간 그런 문제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좀 현장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좀 뽑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현장 경험이 좀 있으면서 임용고시 이론을 조금 이제 알고 계시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술술 잘 푸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뽑으려고 하는 시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커트라인이 그렇게 낮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그래도 한 80점대 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해보는데, 이따가 일단은 1교시 때는 지금 1교시잖아요. 1교시 때는 교직 논술하고 교육과정 A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요, 선생님들. 1교시가 있고요, 선생님들. 1교시. 나 교육과정 A 하고요. 논술 해야 되는 거죠. 논술이랑 교육과정 A 해설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2교시 때는 교육과정 A를 조금 더 해드리고 B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3교시 때는 B를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그 인강 촬영은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직강 선생님들이랑 같이 4교시 때는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질의 응답. 그냥 선생님들 자리에서 손 들고 그냥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나 답이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틀려요, 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답 이건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해서 저한테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하실 때 요때 지금 갖고 계신 그 설문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 설문지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문지를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은 저희 학원 분들이 우리가 질의응답 할 동안 요거 이제 엑셀로 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순서대로 쫙 해가지고 성적표를 선생님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쓰지 마시고 거짓말 쓰 너무 잘 봐서 다른 사람들 나 너무 잘 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점수 낮추거나 아니면 너무 점수 낮은데 막 높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한 점수, 자신의 솔직한 점수를 써서 이제 제출하시면 될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 끝날 때 4교시 끝이 될 수도 있고 잠깐 쉴 수도 있겠지만 끝날 때는 우리 이제 커트라인을 좀 우리 모인 선생님들끼리 똑같은 기준으로 채점을 했으니까 모인 선생님들끼리는 커트라인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기준이니까. 근데 제 기준이 딴 선생님들하고는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딴 기준으로 또 채점하면은 또 다르게 점수가 나오니까, 그죠? 근데 하지만은 우리 모인 선생님들 또 인강 선생님들이 제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하면은 혹시나 제가 정답이 좀 틀렸다라고 하면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겠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한 몇 점 정도가 좀 커트라인 가능성이다라는 거는 조금 예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부채도사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뭐 무속을 믿지 않지만 저를 믿지 마시고 그냥 묻지마 커트라인이다. 근데 커트라인을 조금 약간 예측해보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2차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으시면서 2차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모르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 알면은 내가 좀 점수가 좀 높네 이러면 좀 약간 2차 좀 천천히 하셔도 되겠고, 나 진짜 막
저 완전 커트라인이다. 커트라인 내 점수다. 약간 그런 느낌 들면은 피 튀기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약간 보시라고 커트라인 어느 정도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지만 제 커트라인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2018년도 때 채점을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2018년도가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그 두 개의 정답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복 답안이 되게 많았던 그런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제 볼 때, 이상하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채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칼체를 해라. 제가 막 칼체하세요. 칼체. 쪽마들 다 틀리세요. 막 그래서 칼체를 막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너무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서 자기 안 되겠다면서 막 이렇게 2차도 안 하고 막 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서울에서 84점을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또 그 급해가지고 이제 합격했다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칼체하면 또 틀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 너무 칼체하면은 막 다 그래서 제가 할 때 이제는 칼체하지 말고 또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이고 이런 분위기면 다 이제 맞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후하게 주면서 좀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도 그 기준 잘 들어가면서 선생님들 답안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시점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1차 제 강의의 뒤풀이잖아요. 선생님도 뒤풀이잖아요. 뒤풀이. 그래서 사실은 다과회를 겸하면서 뭔가 뒤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기분 안 드시죠? 그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험 끝나면 하기 싫어요. 그죠? 다 귀찮고 막 유튜브 마음껏 보는 게 막 소원이었는데 보기도 꼴보기도 싫고 막 넷플릭스 꼴보기 싫고 막 다 꼴보기 싫고 이제 이불 속에만 있고 싶고 막 그죠?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 정말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몇 프로나 되겠어요. 선생님들 0.00001%도 안 될걸요. 이렇게 1년을 내내 꼬박 열심히 하시면서 또 시험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또 우리 나이 때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은 최고다. 완전 S 클래스 중에 S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딱 자부심 가지시면서 저 채점도 하시고 또 이 중에서는 우리 또 내년에 현장 가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장 가셔서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현장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열심히 또 일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답 및 해설을 보실까요? 보세요, 선생님들. 일단 교직 논술에서 첫 번째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수행한 교사의 역할 세 가지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제가 시험 문제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제 카페 오셔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논술이 너무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논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의심하면서 에이 설마 똑같이 나왔겠어 이러면서 괜히 틀리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답 보니까 진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나오다니 이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게 아마 우리가 5회차인가 4회차 논술에서 제가 아마 논술로 문제 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근데 이제 선생님들 그 선생님은 틀리셨더라고요.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덕분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는데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개 틀리셨더라고요. 한 개. 두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리신 것 같아요. 1번에서는 황 교사가 교육과정 운행 시 수행한 역할 세 가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모의고사에서 다루어드렸던 요 내용 그 이제 해설지 잠깐 보실까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쓰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기준이 우리 실행자료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 누리과정 실행자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사라초라던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에서 끌어당기셔서 비슷한 의미로 쓰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타겟으로 이제 그 채점 출제한 선생님은 아무래도 우리 실행 자료에 기반해서 문제를 좀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딱 떨어지거든요. 답이 딱 떨어지고 그냥 사라초라던가 우리 일반적인 교사 역할로 하면은 좀 딱
안 떨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 실행 자료로 정답 쓰신 선생님들이 좀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사 역할은 제가 옆에다 그냥 써드렸거든요, 선생님들. 이런 거는 이제 써도 된다 이렇게 돼서 쓰신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넓게 넓게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답이 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잠깐 가보실까요, 선생님들? 3페이지에서 참고를 보시면 교사의 역할이 있고요. 이게 놀이 실행 자료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박스만 잠깐 읽어볼게요. 그래서 개정 놀이과정의 변화에 맞도록 놀이를 잘 운영하기 위해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문제도 그대로잖아요. 교육과정 운영 시 수행한 역할 3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워딩하고 완전 똑같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마 요 실행 자료에 근거해서 문제를 좀 내셨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해서 첫째,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 둘째,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 셋째,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 넷째,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셋째에서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은 약간 잘 안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숨어 있어요. 얘는 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은 좀 나와져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4가지 중에서 첫째, 둘째, 넷째가 정답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 그죠? 하지만은 또 뭐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완전 틀리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또 안 해서 그래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칼치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관찰하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정답 잠깐 보실까요? 그 문제를 잠깐 보실까요, 선생님들? 문제에서는 보세요. 지난주 바깥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로 새 둥지를 만들며 새에게 그 둥지를 주겠다고 말했다. 경험을 했다는 거죠. 유아들의 경험. 이 경험에 근거해서 유아들이 교실로 돌아온 후에도 아이들이 새가 어디서 사는지 끊임없이 질문이라는 거는 흥미와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흥미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계획했던 동화 들려주기 대신에 새의 서식지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활동을 한 것 이거거든요. 유아의 흥미와 지금 원래 계획했던 동화 들려주기 하면은 현재 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강하게 흥미와 관심을 느끼는 거는 새와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새의 서식지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거는 그 역할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3페이지 잠깐 하시면은 3페이지를 오세요. 여기 보시면은 3페이지 아까 그 1번에 그 박스 그 아래쪽 잠깐 보시면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선생님들? 그렇게 써져 있고 그다음에 땡 세 번째 땡을 보시겠어요? 땡 세 번째 그죠. 2번째 땡 볼게요, 선생님들. 2번째 땡. 누리과정 개정의 중점 중 하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일과에서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다음 밑줄 한번 해보세요. 유아들의 흥미와 무관한 활동을 교사가 계획해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보다는 유아의 흥미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문장 보실까요? 그 다음에 또한 새의 생태에 관한 그림책을 언어 영역에 제공해 주어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새에게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의 생태에 관한 그림책은 약간 정보 그림책 같은 거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정보 그림책. 그러니까 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새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림책에 놓아뒀는데 또 유아 수준에 맞게 그림책을 놓아줘서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배움이 일어나게끔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역할 중에서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내용이고
요게 이제 그 내용이다. 또한 좀 더 볼게요, 선생님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내가 제공한 새 생태와 관련된 활동들이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를 확인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첫 번째는 관찰했다. 내가 관찰했다. 그다음에 내가 제공한 새 생태에 관한 활동들이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관찰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나의 수업을 스스로 평가했다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내 수업을 스스로 평가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관찰로 조금 봤다가 근데 만약에 이거를 관찰이라고 이거 출제자 관찰로 했으면은 만약에 흥미와 요구를 관찰하였다. 잘 반영되었는지 내가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이렇게 좀 썼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관찰과 기록하였다보다는 그냥 확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랑 그 뒤에 문장하고 연결이 돼서 아이들의 흥미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장하는 역할, 배우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역할, 요게 조금 더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요게 아니라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이 조금 더 딱 들어맞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하지만은 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제공한 새 생태와 관한 활동들이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를 확인하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또 해야 되고 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관찰과 기록을 쓰셔도 아주 틀리지는 않지 않을까? 원래 논술이라는 건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선생님들께서 논리를 가지고 연결시키시면 돼서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쓰신 선생님도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행 자료로 하지 않고 나 보자마자 그냥 교사 역할이니까 내가 사라초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교사 역할로 내가 한번 쓰려고 했다라는 선생님들도 일단은 맨 첫 번째 줄 보세요. 여기에서는 계획했던 동화 들려주기 대신에 새 서식지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변경해서 진행하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일과 계획 및 수행자 이렇게 쓰시거나 일과 계획 및 수행자 아니면 의사결정자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의사결정자. 그 다음에 둘째 보세요. 새 생태에 관한 그림책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는 환경 구성자 쓰면 되잖아요. 환경 구성자 혹은 교수 조직자. 교수 조직자도 다 준비해 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교수 조직자, 환경 구성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요거는 관찰자 및 평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관찰자 및 평가자. 그 다음에 셋째에 있는 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하고 딱 떨어지는 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냥 성장하는 역할 이렇게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냥 성장하는 역할,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은 그 실행 자료에서는 요 4개 중에서 3개를 쓰면은 다 맞게 아마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사 역할에서는 뭐 의사결정자, 일과 계획 및 수행자, 교수 조직자 혹은 환경 구성자, 관찰자 및 평가자 이렇게 쓰면은 아마 맞게 해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연결해서 적절하게 쓰셔야 되겠죠. 의사결정자라고 하면은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적 판단을 하였다. 이 내용 쓰시면 되겠죠.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적 판단을 하였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적 판단을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 계획을 바꾼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과 계획 및 수행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였으나 융통성 있게 수행하였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수 조직자는 환경 구성자는 유아가 배움이 일어나도록 새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 다음에 그림책을 제공하였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 및 평가자로서 그다음에 이제 그 교사가 제공한 활동들이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였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하였다. 이런 내용 같이 연결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볼까요, 선생님들? 2번 답을 볼까요? 두 번째는 장교사가 실시한 참여 관찰의 장점과 단점. 아, 이거 아무래도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쉽다. 이거 문제 낼 걸 그랬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쓰고 그 관찰 결과를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활용한 방안에 대해 두 가지씩 논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일단 참여 관찰의 장점과 단점에서 그 아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좀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기보다는 서술 이렇게 그 논술에서 뭐라고 했나? 이번 학기에도 놀이 지원을 위해서 유아들을 참여 관찰하고 있다. 어제부터 병원 놀이를 바라던 진우에게 환자 역할을 제안하였더니 흔쾌히 놀이에 참여하였고, 그다음에 진우가 모르겠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부모에게 어땠다 이런 내용 쭉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실까요, 선생님들? 맨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서는 진우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관찰을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 요게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방안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방안.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앞에서는 그렇죠.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그냥 너무 막 휙휙 넘어갔네요. 선생님들 위를 잠깐 보실까요? 부모를 좀 찾아볼까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를 보세요, 선생님들. 부모에게 진우의 관찰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진우의 놀이가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 연계가 되도록 했다. 유치원의 놀이가 가정하고 연계가 되도록 했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진우를 위해서 유아 또래 관계에 대한 부모 교육에 참여하도록 요게 이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한 그다음에 참여 관찰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 관찰을 활용한 방안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위를 좀 가보실까요? 진우는 위에 있었네요, 선생님들. 진우에서는 어제부터 병원 놀이를 바라보던 진우에게 환자 역할을 제안하였더니 흔쾌히 놀이에 참여하였다. 또한 진우가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자주 관찰되어서 쌓기놀이 영역에 트럭을 내어주었더니 길을 만들면서 자동차 놀이를 하였다라고 해서 요 세 줄이 유아에 대한 활용 방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 관찰을 해서 그다음에 유아의 관심, 흥미, 관심,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였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흥미, 관심, 요구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장점이 뭐냐라고 할 때는 장점은 그 아래를 보시면은 진우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관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 얘가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얘가 장점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는 하지만은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요거는 단점이 되는 거죠. 단점. 그러니까 관찰하고 상호작용도 해줘야 되고 관찰도 해줘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록을 잘 못한 게 있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도 헷갈리는데 일단은 유아에 대한 활용 방안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 안으로 다 끝내야 되겠네요. 선생님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얘는 장점에다 넣어야 되고 일단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다. 얘는 단점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얘는 유아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제부터 병원 놀이를 바라만 보던 진우에게 환자 역할을 제안하였더니 흔쾌히 놀이에 참여하였다. 요거를 하나 떼고 그다음에 또 한서부터 하나로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병원 놀이에 흥미를 갖는 진우에게 병원 놀이를 하게 하였다라는 게 되는 거죠. 하게 제안하여서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진우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파악하여서 그다음에 그 놀잇감을 내어주었다. 쌓기놀이에서 놀잇감을 내어주었다. 이게 이제 유아에 대한 활용 방안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정답을 잠깐 보실까요, 선생님들? 그래서 장점, 유아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단점, 관찰과 기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다음에 유아 대상 활용 방안에서 병원 놀이에 대한 진우의 관심을 파악하고 진우가 병원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관심을 파악, 참여 관찰에서 관심 파악, 그 다음에 놀이 참여 지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아래에서는 놀이뿐만 아니라 놀잇감에 대한 흥미를 파악을 해서 이거잖아요. 흥미를 파악해서 놀잇감에 대한 흥미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그 놀이에서 그 흥미 있는 놀잇감을 내어주어서 놀이가 다양하게 확장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부모 대상 활용 방안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진우의 부모에게 진우에 관한 관찰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진우의 놀이가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유치원에서의 놀이가 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진우, 그러니까 진우의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다음에 유아의 또래 관계에 대한 부모 교육에 참여하도록 부모에게 안내하였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세하게는 제가 뒤에 모범 답안에 쭉 써드렸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모범 답안 이렇게 살짝 보시면서 그래 이런 의미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민교사의 전어를 보실까요, 선생님들? 일단 3번 문제 볼까요? 민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지식 두 가지를 쓰고 그 지식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동료 교사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씩 논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요 지식이라고 하니까 교사론의 지식은 그거다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 써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똑같은 거예요. 명제적 지식은 이론과 관련된 지식이고 절차적 지식은 방법과 관련된 지식이기 때문에 이론은 어떤 국악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이고 방법이라는 거는 가르치는 교사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써도 똑같고 그다음에 제가 쓴 것처럼 국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명제적 지식이 되는 거죠. 국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악기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슉 가버렸는데 일단은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지식 두 가지 해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 문제를 잠깐 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아이들의 전통악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음률 영역에서 장구, 소구 등을 내어주었다. 아이들은 전통악기를 이용해서 어제 배운 동대문을 열어라 노래에 맞춰 연주하고 싶어 했다. 이게 이제 유아들의 흥미와 욕구잖아요. 선생님들 흥미와 요구예요. 근데 그 흥미와 요구에 교사가 따라가야 되는데 교사가 잘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래는 4분의 4박자인데 그 박자에 맞는 장단인 자진몰이와 단몰이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고민이 되었다. 해서 약간 국악에 대한 지식이 좀 얇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식이 거의 없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제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3세 아이들도 연주하고 싶어 하여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지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일단 국악에 대한 지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에 제일 어린 유아죠. 3세 유아가 제일 어린 유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린 유아도 함께 연주하고 싶어 하는데 어린 유아들이 리듬 악기를 다루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합주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유아들에게 적합한 지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해서 방법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그거는 절차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냥 지도 방법이 아니라 악기 연주긴 악기 연주인데 어린 유아들에 대한 그죠 3세 유아들에 대한 그 연령에 적합한 지도 방법이 좀 지도 방법을 몰랐다라는 거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넣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감 선생님과 상의하였더니 동료 교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언젠가 우리 반 아이들과 합주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문제를 좀 볼까요? 뭘 쓰라고 하는 건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지식 두 가지를 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혹은 국악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다음에 그 지식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동료 교사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씩 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교사 2개, 전문가 2개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요. 동료 교사하고 할 거 2개, 전문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을 잠깐 보실까요? 제 정답을 보시면 일단은 필요한 지식이 2가지죠. 이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동료 교사 활용 방안에서도 그 2가지 지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악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 동료 교사하고 또 하나는 지도 방법에 대한 거를 배워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 2가지. 또 전문가 활용 방안에서도 국악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활용해서 배우고 또 하나는 지도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배우고 이런 내용으로 나누어서 이거 잘 나눠서 잘 쓰시면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죠. 훈련을 많이 해서 제가 또 맨날 제가 막 욕하고 막 선생님들 이거 이렇게 짝 맞춰야 돼요. 이렇게 뭐 욕하고 선생님들 막 훈련시키고 찌르고 막 물고 뜯고 제가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생님들 이거 나왔을 때 2가지? 위에 2가지니까 이렇게 짝 맞춰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잘 풀어 나가셨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그렇게 짝만 잘 맞추면은 어떤 내용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열림 답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국악에 대해 관심 있는 동료 교사와 교사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국악에 대한 기초 지식과 국악 노래 배우기, 국악 장단에 맞춰 국악기 연주하기를 학습할 수 있다. 해서 국악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 하지만 이렇게 연주하기 같은 거 배우는 거는 사실은 교수학습 방법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국악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연주 방법이라던가 혹은 뭐 노래라던가 이런 걸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는 3세 유아에 대한 국악기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와 멘토링을 신청하여서 3세 유아의 에 대한 악기 지도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활용 방안 보실까요? 전문가 활용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내가 가서 배우건 전문가를 오시게 하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할 때 누가 나를 만나주겠어요. 그래서 좀 이거 약간 이제 애매했는데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그냥 낸 거예요. 유치원에 교사 연수를 신청하여 국악 노래와 국악기 관련 전문가를 유치원으로 초청하여서 내 돈으로 하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치원의 힘을 빌려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청해서 워크숍 형식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썼고요. 이거는 이제 오게 해서 오게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내가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교육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아 대상 국악 교육 전문가를 찾아 이메일 등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직접 방문하여서 연령별 유아 국악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썼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동료 교사 활용할 때도 국악에 대한 지식과 방법에 대한 지식. 전문가 활용할 때도 국악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한 지식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정답 쓰시면은 거의 맞게 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선생님들 3세반 장교사의 저널은 아마 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틀리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안 틀리고 그다음에 5세반 황교사의 저널에서 1개 정도 좀 삑사리가 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막 급하니까 막 이상한 거 생각해. 뭐야 이거 막 딱 떨어지지가 않네. 이러면서 삑사리 가능성이 1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민교사의 저널에서도 선생님들이 한 2개 정도 혹시 삑사리 날 수는 있어요. 선생님들 일반적 평균에서 한 2개 정도 조금 약간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좀 너무 새로운 거 보면은 또 이렇게 막 헷갈리셔갖고 딴 거 막 건드리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 17점 정도가 평균 정도가 아닐까. 그냥 일반적인 실력의 평균은 한 17점 아주 못하는 선생님들 말고 하지만은 만점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만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선생님들 이제 나중에 이제 정답 점수 쓰는 거 제가 한번 보고 역시 우리 선생님들 좋아 좋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이번 논술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논술이 우리한테 어려우면 다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더 못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막 논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술이 조금 어려웠을 때는 12점 맞은 선생님도 다 합격하셨거든요. 논술 12점에 논술에서만 8점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도 막 합격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 논술만 잘 못하시고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보셨던가. 그죠? 교육과정으로 다 커버하고,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어려워서 14점, 뭐 13점, 12점이 그냥 완전 보통 점수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모두 다 낮으니까 상관없이 그냥 교육과정 점수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우면 다른 사람한테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금 틀렸다고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서부터 볼까요, 선생님들? 1번은 사실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좀 딱 떨어져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만 보면서 가볼게요. 1번에서는 A에서 심교사가 유아를 위해 지원한 내용을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반영하여 한 가지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운영을 좀 쓰시면 좋죠. 선생님들 편성 운영을. 그래서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를 반영하여 한국말의 서툴은 제임슨을 위해서 다른 유아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아니면 조금 더 짧게 하시면은 그죠? 한국말이 서투른 제임스를 위해서 다른 유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렇게 쓰셔도 맞을 것 같고요. 상호작용. 그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쉬운 문제. 다 맞아야 되는 문제. 2번을 볼까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근거하여서 B에서 김 교사가 잘못 실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두 가지 찾아 각각 바르게 고쳐 쓰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되게 쉽게 쓰실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하지만은 누리 해설이라던가 우리 문제풀이반 하셨으면 요거 막 되게 잘 쓰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리 해설 조금 약간 등한시한 선생님들이 좀 헷갈리셨을 수 있는 찾아는 내는데 올바르게 바꿀 때 조금 약간 삑사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얘는요. 일단 첫 번째는 찾으실 게 중간에 쭉 보면은 유치원 교육과정 5개 영역 59개 내용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의 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거죠. 우리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얘는 성취 기준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일단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레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추 연계 차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교과 내용을 거의 다 가르쳤어요. 완전 학원이네요. 선행학습 엄청 해놨어요. 이거 안 된다고 했었죠, 선생님.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 때나 희소모고 때나 막 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 많이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상회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 들어가게끔 이제 정답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을 이제 보실까요, 선생님들? 일단 보세요. 첫 번째, 그죠? 유치원 교육과정 5개 영역 59개 내용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의 틀로 사용한 것이다. 이게 부적절한데 보세요. 이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중점을 보세요. 중점을 5개 영역 59개 내용에다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평가의 틀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답이 두 개로 나눠질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평가의 틀에 중점을 두고 답안을 쓴 선생님들은 5개 영역 59개 내용의 성취 수준을 평가의 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평가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5개 영역 59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고 그 평가에 중점을 두어서 좀 읽어볼게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관찰을 일하는 방법, 놀이 결과물과 작품 등을 수집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평가에 이제 중점을 둔 그런 답안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개 영역 59개 내용 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5개 영역 59개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와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두 개 다 답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근데 원래 출제자가 원했던 답은 위의 답일 것 같거든요.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아래 걸로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냥 5개 영역 59개 내용은 평가의 성취 기준이 아니라 유아들이 경험할 내용이다. 이렇게 많이 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정답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참고를 이제 평가에서 찾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한다 해서 맨 아래 보시면 또한 5개 영역 59개 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여서 유아의 놀이에서 59개 내용이 나타나는지 여부만을 체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서 평가 방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취 기준을 체크하는 평가 방법이 아니라 그 위에를 잠깐 보세요. 두 번째 줄. 유아들의 제 놀이 모습을 다양한 실제가 없어졌네. 실이 없어졌어요. 실제 놀이 모습을 계획 안에 기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놀이 결과물과 작품을 일상적으로 수집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가 내용은 당연히 유아의 특성과 발달 변화를 이제 그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 넣으셔서 정답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선생님들? 3번으로 가보실까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에 근거하여. 사실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나온 지 거의 뭐 6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막 성격 물어보고 구성 방향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2019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원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교육과정 개정 논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교육과정 내용이 좀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누리해설 공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좀 잘 맞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격에 근거해서 C에서 기관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가지씩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성격에 근거하여 라고 했지만은 그 성격을 쓸 필요는 없을 거는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냥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거해서 C에서 요거는 쉬운 거네요. 기관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유치원만의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박교사 보세요. C. 제임슨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얘는 지역 수준이네요, 선생님들.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이니까 얘는 지역 수준 패스. 그다음에 김교사 보실까요? 우리 유치원의 이주 배경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아요. 이건 우리 유치원만의 어떤 특성과 관련된 거니까 요 내용이겠네요. 그죠? 기관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서 그러니 우리 유치원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 내용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죠? 완전 다 찾아 쓰지 말고 조금 요약해서 쓰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답안지가 벗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 여기서는 한국말이 서투른 제임슨을 위해서 모국어로 번역된 그림책을 제공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또래관계를 지원하는 활동을 계획해 봐야 되겠어요. 요거죠, 선생님들. 얘가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제 정답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그죠? 깔끔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라는 거는 좀 간단 명료하게 줄거리만 해서 이렇게 답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좀 틀린다기보다는 다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다 맞으셔야 되고요. 2번은 하나 정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은 그냥 널널하게 그냥 하나 정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정도 틀리셔도 스스로를 용서하셔도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실까요? 2번에서는 1번을 보세요. 빈도사건 표지법이 나왔어요. 의 특징을 고려하여서 가의 A에서 잘못된 것 한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맨날 강조드린 거라서 당연히 막 눈 감고도 쓰셨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일단은 A를 보실까요, 선생님들? 시간표지법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했어요. 김교사가 시간표지법과는 달리 빈도사건 표지법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행동도 관찰할 수 있더라고요. 요거를 맞는 거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시간표지법과는 달리 A에서 잘못된 것을 한 가지 찾아 바르게 쓰는 거죠. 되셨습니다. 그
그다음에 자주 일어나지 않은 행동도 관찰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사용도 간편한 편이고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해요. 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거네요, 선생님들.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부적절한 거죠. 그다음에 빈도사건 표지법은 질적 정보가 아니라 뭐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행동의 빈도. 그 유아의 행동의 빈도를 가르쳐준다. 이런 내용으로 고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빈도사건 표지법도 마찬가지로 행동목록법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면 유아의 행동 변화도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빈도사건 표지법뿐만 아니라 시간 표지법도 그렇고 행동목록법도 그렇고 뭐 그죠? 평정척도법도 그렇고 어떤 평가든 다 반복해서 기록하면은 유아의 행동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빈도사건 표지법을 활용하면 유아 놀이 방해 행동이 어느 영역에서 자주 일어나는지 비교도 가능하겠군요. 이것도 맞는 거죠. 놀이 영역마다 빈도사건 표지법을 사용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가의 밑줄 친 기억을 하는 이유를 한 가지 쓰고 그 다음에 나의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 선생님들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는 해드렸는데 선생님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셨을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를 재미있게 잘 들으셨다면 쉽게 맞으셨을 것 같고 그때 막 졸거나 막 아유 선생님 아유 어려운 거 얘기하는데 와 이렇게 하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근데 재밌게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재밌게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마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적 관찰을 얘기를 하는 거죠. 통제적 관찰, 구조적 관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최 교사 보시죠. 저는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관찰 행동이나 시간을 정해서 관찰지로 기록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 관찰을 하니까 좀 바쁘기도 하고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관찰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위에는 참여 관찰이네요. 선생님들 참여 관찰이 힘들어서 자연적 관찰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연적 관찰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선생님들? 자연적 관찰의 가장 큰 단점은 내가 관찰하고 싶은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관찰해도 오늘 그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제적 관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통제적 관찰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의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 막 질투하는 거 요거 예를 드렸잖아요. 선생님들 통제적 관찰하면은 그냥 마시멜로 실험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마시멜로 실험에서는 만족 지연 능력을 보는 건데 일상적인 자연적 관찰 상황에서는 그죠? 자연적 관찰 상황에서는 만족 지연 능력이 언제 나타날지 그거 언제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 데리고 와가지고 마시멜로 주면서 너 좀만 기다려라 이러면서 관찰하면서 그 특정 상황 내가 보고 싶은 특정 상황에서의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통제적 관찰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에 통제적 관찰은 자연적 관찰에 비해서 제한점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평소하고는 안 하던 짓을 한다 아이들이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관찰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통제적 관찰에서는 낯선 곳에 가가지고 그 아이의 자연적인 모습 혹은 일반적으로 하는 평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2번에 1번 보세요. 자연적 관찰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유스라고 해서 때문이다로 제가 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한점, 낯선 관찰실에서 유아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을 보실까요? 나의 B에서 잘못된 것을 두 가지 찾아 그 이유를 각각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것도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라 가지고 보세요. B를 보시면은 관찰을 일단 보실까요? 빈도사건 표지법을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방해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다.
놀이방해 행동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니까 관찰 가능한 용어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아가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해당하는 범주에 세기표로 기록한다라고 해서 빈도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기표 같은 거 뭐 다양한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세기표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빈도사건 표지법인데 1분에 3분 관찰 후 30초 기록하여 총 10회 관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죠, 선생님들. 빈도사건 표지법은 사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됨 없이 유아가 그 행동을 하면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죠? 기다렸다가 유아가 어떤 행동을 하면 빈도를 표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제한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못된 것을 두 가지 찾아 그 이유를 각각 쓰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 하나 정답을 보실까요? 1분에 3분 관찰 후 30분 기록하여 총 10회 관찰한다는 잘못되었다. 빈도사건 표지법은 관찰 단위가 시간이 아닌 사건이므로 제한시간 동안 관찰 후 기록하기보다는 관찰 행동이 나타나면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처럼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시간에 구애됨 없이 시간 제한 없이 관찰 행동이 나타나면 기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쓰셔도 돼요. 또 하나는 그 아래를 보실까요? 좀 더 볼게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관찰 시간과 기록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시간 표지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쓴 것도 맞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예전에 사상사에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거는 뭐가 누구 게 아니고 누구 거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그런 답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찰 시간과 기록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한정을 두는 것은 시간 표지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 것도 아마 맞게 채점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B에서 잘못된 것을 두 가지 찾아 그 이유를 각각 쓰시오 해서 조금 더 볼게요. 1분에 3분 관찰 후 바로 아래를 보시면 놀이방해 행동이 다양하게 관찰되었을 때에는 해당하는 범주에 모두 표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적 정의만 관찰해야 돼요? 이미 만들어진 조작적 정의만 관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빈도사건 표지법이나 아니면 시간표지법의 단점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되어지지 않은 관찰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정하지 않은 다른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체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가 부적절해요. 놀이방해 행동이 다양하게 관찰되었을 때는 해당하는 범주에 모두 표시한다가 아니라 해당하는 범주가 아니라 진짜 여기 써져 있는 보세요. 놀이방해 행동이 놀잇감 빼앗기, 구성물 망가뜨리기, 놀리기, 치거나 밀기, 소리 지르기 요것만 체크할 수 있고 이거 이외에는 관찰해서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빈도사건 표지법이나 시간표지법의 단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놀이방해 행동이 다양하게 관찰되었을 때에는 해당하는 범주에 모두 표시한다는 부적절하다. 빈도사건 표지법에서는 조작적 정의가 된 행동만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 쓰셔야 되는데. 쓰셨어요, 선생님들? 그죠? 이것도 제가 아테나에서 막 강조드렸는데, 그래서 막 조작적 정의 막 설명드리면서, 근데 그 빈도사건이나 시간표지법의 한계로서 조작적 정의 된 것만 관찰할 수 있고 그 외의 거는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분만 틀리시고 다 맞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었습니다. 이 내용 쓰셔야 돼요. 일단 3번으로 가볼까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1번은 다 맞았을 거예요. 2번에 1번은 다 맞고 2번도 조금 어렵지만 허들을 넘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허들을 넘었다. 하지만 3번에서는 좀 걸려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하나 정도 틀릴 수 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을까요, 선생님들? 이것도 하나.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는 우리가 예의로 틀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일단 틀렸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에서는 가해 밑줄 친 기억의 대처 방법으로 교사가 지도해야 될 내용을 한 가지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아테나에 분명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테나는 써져 있는데 문풀에는 또 안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테나에 써 있고 문풀에는 없어갖고 이상하다. 문풀은 제가 7대 안전을 다 때려 넣은 거거든요. 문풀 안에다가. 그럼 7대 안전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아테나는 내가 뭘 보고 썼느냐. 의문이 남더라고요. 아테나도 7대 안전 기본으로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안전관리 같은 그런 장학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7대 안전 말고 그냥 안전관리와 관련 건강보건 안전관리와 관련된 장학 자료를 보고 제가 아테나를 쓴 거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기억을 보면은 저도 유해 예방 교육 직무연수를 들었는데 어떤 유해 유형에서는 유아의 동정심을 유발해 유인한다고 해요. 유아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는 도와줘 이런 거죠. 그 아줌마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 아줌마가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픈데 나를 좀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줄래?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고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정심 유발 방법의 유괴 수법의 대처 방법으로 교사가 지도해야 할 내용을 한 가지 써보세요.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니죠. 바꿨어요. 아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른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른에게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강조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은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아의 도움보다 어른의 도움이 더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도한다. 이렇게 비슷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2번을 보실까요? 가히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니은 보세요, 선생님들. 니은에서 여기서도 저는 지역 놀이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반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전달했어요. 위원회에 전달했어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죠?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거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 권리 한 가지를 쓰고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참여권, 뭐 참여의 권리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2번에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원칙에 근거하여 A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한 가지 써보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모의고사 5회차인가요? 거기에서 권리의 상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셨거든요. 어떤 권리하고 어떤 권리가 상충될 때 어떤 권리가 더 우선돼야 된다. 그거 할 때 우리가 아동권리협약의 권리하고 그다음 무슨 권리와 무슨 권리가 상충될 때 뭐 어디가 더 이제 그죠? 우선돼야 된다. 이런 내용 좀 공부해서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그래도 틀리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앞에는 참여권을 쓰시고 두 번째에서는 이번엔 권리가 아니라 원칙에 근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원칙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가에서 A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한 가지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지를 잠깐 오실까요, 선생님들? 거기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네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걸 일단은 잠깐 보시고요. 그다음에 A 쪽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유아들의 생존과 발달이 중요하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 필요하면 분리해서 보호해야 해요. 라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첫 번째 줄서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이게 무슨 원칙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피해 유아가 엄마가 때려서 같이 살기 싫어요 라고 말하며 분리를 원한다 라고 해도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피해 유아가 엄마가 때려서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라고 의견을 표명한 거잖아요.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죠.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원칙이 되는 거예요?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유아가 엄마가 때려서 같이 살기 싫어요 라고 말하며 분리를 원한다.
여기까지 요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는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근데 약간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의 그 명칭이 조금 흔들려도 돼요, 선생님들. 뭐 의사 존중의 원칙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하고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 저 의사 존중의 원칙, 뭐 무차별의 원칙을 뭐죠? 이거는 무차별 원칙 써야 되겠네요. 무차별의 원칙 이렇게 쓰시고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의 원칙을 그냥 아동의 생존 발달의 원칙 이렇게 써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선생님들. 그래서 약간 흔들려도 돼요. 하지만 명칭이 비슷하게 들어가면 다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명칭 자체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원칙에 근거해서 A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A를 좀 더 봐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도 있다. 훈육할 권리, 부모의 훈육 권리가 있다는 거죠. 훈육할 권리, 훈육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는 지금 무슨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 원칙에 근거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라는 것은 피해 유아가서부터 그다음에 훈육할 권리도 있다. 여기까지 이제 요약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피해 유아가 부모와의 분리를 원하는데도 부모가 훈육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걸 찾아서 하나를 쓰시면 되겠고 이유를 쓰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유에서는 지금 보면은 일단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을 넣으셔서 그다음에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그다음에 부모의 훈육권 의 사이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 쓰시면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보세요. 일단 제 정답을 잠깐 오세요. 피해 유아가 부모와의 분리를 원해도 부모는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제 원칙을 다 쓰긴 했거든요.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의 원칙과 아동의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에 의한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훈육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써드려서 원칙 2개를 쓰는 그런 답안이고요. 또 그 아래를 보세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정황이 발견된 경우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에 의한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훈육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안은 제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하고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2개의 원칙을 쓴 거고요. 두 번째 답안은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만 쓴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 답안에서도 둘 중에 하여튼 간에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을 썼다. 그럼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썼다. 그럼 틀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요거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에 의한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훈육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네, 선생님들 요거 안 쓰고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의 원칙 쓰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것만 썼다 나는. 그 존중, 참여 이런 거 안 쓰고 이것만 썼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광의로 보면은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의 원칙도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광의로 보면.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위에 보세요.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까지는 틀린 게 없잖아요. 여기서 틀린 게 없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정황이 발견된 경우 필요하면 분리해서 보호해야 해요.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의 원칙에서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 그 뒤에 보니까 피해 유아가 엄마가 때려서 같이 살기 싫어요. 이렇게 의견을 표명해서 분리를 원한다 해도 부모 입장에서 훈육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 원칙은 써야 된다. 이렇게 2개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쓰면은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되셨고 3번으로 가볼까요, 선생님들? 가해, 밑줄 친 디귿과 관련하여서
근데 원래 이거는 원칙으로 설명하면은 좀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들. A는 원칙으로 설명하면. 왜냐하면은 위에 훈육할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훈육할 권리보다 아동의 어떤 참여권이 더 중요하다. 참여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인데 문제를 원래는 권리로 내셨다가 저희 모의고사를 보고 원칙으로 바꾼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상충되는 것만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원칙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더 괴롭혔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는 아마 잘 맞으셨을 거다. 일단 3번을 보실까요, 선생님들? 그죠? 제가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만나가지고 교수님이 너 문제 괜찮게 내더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출제하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하러 들어가서 제 문제 보고서 이 선생님, 교수님 제자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너 때문에 문제 하나 바꿨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좀 뭔가 좀 바꿔서 그래서 문제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딱 떨어지지가 않고 그런 경우가 뭐 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다 되셨어요. 일단 3번을 보실까요, 선생님들? 그래서 사실은 제 모의고사 그때 그 문제도 제가 약간 필살기로 낸 문제거든요. 필살기로 이런 문제 좋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 좋다 해서 이런 문제 내기가 참 좋겠다 해서 제가 끄집어내서 이제 문제 내드린 건데 좀 그래도 비슷하게 나와서 좀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3번을 보실까요? 가의 밑줄진 디귿과 관련하여서 그다음에 나의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과 나의 미음에 들어갈 예시를 순서대로 각각 한 가지씩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나번에서는 가의 디귿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서 기노트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녀를 존중하면서도 행동의 한계를 알려줄 수 있는 소통법이라고 해서요. 나번을 보시면 기노트의 대화 원리에 따른 자녀 행동의 한계 설정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고 아테나에서는 A 플러스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기출도 나왔으니까 A 플러스에서 끄집어낼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개정할 때는 끄집어내줘야 되겠다.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A 플러스 안에만 두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또 자녀 행동의 한계 설정도 아마 잘 쓰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한계 설정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간결하고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기,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놀이터에 혼자 가지 않아요 라고 되어져 있고 1단계 자녀의 요구를 비판하지 않고 인정해주며 간단히 반복해서 말해줘서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죠, 선생님들. 그래, 네가 뭐 하고 싶구나. 놀이터에 혼자 가서 놀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 가서 놀고 싶구나. 두 번째, 제안할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통제하는 말을 해줘서 놀이터에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해서 안 된다.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3단계에서는 뭐예요? 최소한 그 요구를 들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못하지만 내일 하자라든가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은 놀이터에는 못 가지만은 뭐 다른 데 이제 집에서 이 놀이를 하면서 놀자라든가 약간 이렇게 자녀의 요구를 완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해 본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속상하다는 말을 하면 그때 또 공감해 준다. 근데 공감해 주지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재밌게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3번을 보세요. 선생님들 밑에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고 3번을 보시면 자녀의 요구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거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밑에는 다양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주말이니까 엄마랑 놀이터에 가서 재미있게 놀자 이렇게 했거든요. 혹은 모레 다음 날 두 밤 자고 그다음에 엄마랑 놀이터에 가서 재밌게 놀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이제 답안 보내신 선생님 중에서 어떤 선생님은 3단계 예시에서 놀이터에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해서 안 돼라고 하고 엄마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같이 가는 거는 놀이터에 가는 거니까 혼자서 간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가는 거하고 혼자서 가는 거하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두 개는 다. 그러니까 혼자서 가는 거는 위험해서 안 된다. 엄마랑 같이 가자. 이렇게 되면은
아이의 요구를 그냥 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혼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위에 부모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엄마는 너랑 지금 놀이터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오늘은 집에 있어야 돼 라는 상황에서 혼자라도 가서 놀래 이런 상황이잖아요. 혼자라도 가서 놀래 라는 거니까 지금 당장 엄마 손잡고 가자 이거라기보다는 오늘 엄마가 지금 바빠서 안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혹은 모레 이렇게 돼서 시간의 텀을 두고서 그때 하자 요 내용이 들어가야지 지금 당장 툭툭 털고 그래 그럼 엄마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유아의 요구를 바로 들어준 게 되는 거니까 최소한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녀 행동의 한계 설정이라는 거는 너는 여기까지는 해도 되지만 이만큼은 하면 안 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놀이터에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도 중요한데 일단 지금은 놀이터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며칠 있다가 혹은 내일 엄마 주말이니까 내일 엄마랑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시간 텀 두고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잠깐 보시면은 보세요. 참고에서는 요거는 이제 그죠? 그 장학자료에 나왔던 그 이론서에 나왔던 그런 예거든요. 선생님들 1번을 보시면 자녀가 원하는 바를 인정하고 간단하게 반복하여 말해준다. 오늘 이모네 집에 놀러 가고 싶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계를 명확하게 그런데 오늘은 유치원에 가는 날이어서 이모네 집에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부모는 소원이 유아 요구예요.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성취될 수 있는 방법, 일부분이라도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번 주 주말에 이모네 집에 가자라든가 이모가 보고 싶으면 우리 음성통화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음성통화인가요? 화면 영상통화 해볼까? 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는 못 들어주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안을 받은 자녀는 화를 낼 수 있어가지고 그럴 때 부모는 공감을 해줘야 된다. 그래 속상하지 그래 속상해 하지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최소한이니까 지금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약간 시간 텀을 두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내용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조금만 볼까요? 4번까지만 좀 볼까요 선생님들? 4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1번을 보실까요? 가에서 밑줄 친 기억하고 니은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유아기 초기 문법 발달의 특징을 설명하시고 그 특징이 언어 습득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의 관점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고 우리 언어 공부할 때 제가 재밌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림도 막 그리고 막 그것도 막 변형 문법하고 이렇게 다른 거다. 생성 문법이랑 다른 점에 대해서 행동주의 문법이랑 행동주의 이론하고 생득주의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막 설명드릴 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어서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갔다 왔다요 뮤지컬이가 요거는 눈 감고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요거는 눈 감고도 그죠 얘는 과잉 일반화다. 과잉 일반화처럼 유아의 언어적 오류를 설명할 때는 제가 뭐부터 쓰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올바른 표현 쓰고 이 A라는 올바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고 B라는 올바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떠한 문법적 오류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라고 제가 형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을 보실까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올바른 표현을 쓰시라고요. 를 갔다 왔다요로 뮤지컬이가 라고 하는 과잉 일반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문법 규칙을 적용하는데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의 문법 규칙을 모든 경우에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저는 아주 자세하게 썼는데 관련 지어서 짧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유아기 초기 문법 발달의 특징을 설명해라 해서 과잉 일반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요 말만 들어가면은 다 맞게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특징이 언어 습득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의 관점. 행동주의 이론은 어떤 이론이었어요 선생님들? 유아가 저 이런 그림 엄청 많이 그렸잖아요. 행동주의에서는 들어간 것만 나온다. 들어간 것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들어간 것만 나온다는 거는 모방을 해서
그다음에 산출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산출하죠. 근데 말을 산출하면 그다음에 뭘 해주면은 이 산출된 게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강화를 해주면 그 어휘를 습득하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언어학습 이론의 그죠? 행동주의 이론의 원리는 모방이랑 강화거든요. 근데 모방하려면은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모델이 있어야 모델을 하는 거. 성인이 이제 모델이 되겠죠. 성인이 모델로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모방해가지고 그 모방한 대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를 받아서 그 말을 계속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과잉 일반화된 거는 성인이 써요. 한국 사람의 성인이라면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방할 모델도 없고 모방할 대상도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유아들이 갔다 왔다요나 뮤지컬이가라고 해서 아무도 강화시켜주는 성인은 당연히 없겠죠, 선생님들. 잘했네, 잘했어, 그래, 뮤지컬 이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너 왜 그 이상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고쳐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의 기회도 그다음에 강화의 기회도 없는데도 배운 것, 요 내용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모방의 기회도 없었고 강화를 받은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산출한 것이다. 그 점이 틀렸다. 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길게 썼는데요. 2번을 보세요. 행동주의 이론은 모방과 강화에 의해서 언어가 발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잉 일반화된 표현은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 모방할 기회가 없으며 과잉 일반화된 표현이 나타났을 때 강화를 받는 경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언어 표현에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서 행동주의 이론의 관점과 다르다. 이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좀 짧게 이제 설명하면은 과잉 일반화된 표현은 성인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행동주의 이론의 언어학습 기제인 모방과 강화로 인해 형성되는 언어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행동주의 이론의 관점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쓰시면 돼요. 과잉 일반화된 표현은 모방의 기회도 없고 강화의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행동주의 이론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방 강화를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을 보실까요, 선생님들?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다해서 찾아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 가지 써보세요. 이제 이유라는 말 들어가면은 그렇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하도 이유를 쓰다 보니까 이유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 답안 쓰실 것 같거든요. 일단 보시면 나의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이라고 하니까 일단 디귿에서는 구름빵 구름 너무 많이 했나요? 구름빵 이렇게 되고 구름빵을 보러 다녀왔는데 수민이가 오늘 개구리 공주 동화책 제목을 보더니 구름빵 할 때 구다 라고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수민이가 뭐 인식한 거죠? 음절 인식했잖아요, 선생님들. 인식 나왔으면 음절이겠죠, 선생님. 처음엔 저도 낮자인가 했는데 낮자 인식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니까 음절 인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절 인식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음절 인식과 관련된 놀이를 계획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음절 인식 한 글자의 말을 그 한 글자를 기억하고 말하는 그런 활동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에서는 카드로 끝말잇기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음절과 관련된 활동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과 관련된 활동 음절인데 다에서 찾아 카드로 끝말잇기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 가지 써보세요 해서 음절 인식. 카드로 끝말잇기는 음절 인식을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길게 썼는데요. 카드로 끝말잇기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음절이며 이와 관련된 활동은 카드로 끝말잇기 활동으로 이는 낱말의 첫 맨 끝 음절과 맨 앞 음절이 같은 카드를 이어서 놓아보는 음절 인식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낱말의 맨 끝 음절을 인식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길게 안 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카드로 끝말잇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카드로 끝말잇기 활동이 음절과 관련된 음절 인식과 관련된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만 하시면 일단 맞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안 쓰더라도.
3번을 보세요. 다음에서 언어의 제 영역 중 언어의 다양한 영역 중을 얘기를 하는 거죠. A와 B를 포괄하는 영역을 써보세요. 그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명을 가에서 찾아 한 가지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가래 보니까 언어는 전달 수단에 따라 문자 자료에 의존하는 문자 언어와 그다음에 구두로 표출된 말에 의존하는 문자 언어 다음에 뭐예요, 선생님들? 음성 언어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 언어, 음성 언어. 그다음에 언어는 기능에 따라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 해석하는 그죠? 땡땡과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표현 언어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B에 들어갈 거는 표현 언어의 반대인 이해 언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언어이면서 이해 언어는 뭐냐? 듣기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 그래서 1번은 듣기 쓰시면 되겠고 듣기에 해당하는 활동명을 다해서 찾아 한 가지 써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언어 지시 따르기 놀이 이건 뭐 눈 감고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듣기냐? 뭐 언어 지시 따르기 놀이 너무나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쉽게 아마 쓰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보세요. 일단은 4번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래도 선생님들 좀 약간 서술이 딸리셔갖고 1번에 2번을 틀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서술이 좀 딸려갖고 알긴 아는데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막 써본 연습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긴 아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면서 좀 틀리셨을 것 같아서 1번에 2번을 일단 틀린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잘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맞고 3번은 당연히 다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주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채점 안 한 거 잠깐만요. 앞에 3번 문제 좀 가보실까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1번을 이상하게 쓰신 선생님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배웠는데도 갑자기 동정심을 유발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하고 갑자기 동정심 유발이 무슨 말이지 해서 틀리셨을 것 같아요. 틀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 2번도 틀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3번에 2번이 틀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3번에 2번 이거 그죠? 예시를 꼭 이상하게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3점 나갔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일단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에서는 1번에 2번만 틀리고 다 맞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와서 5번 하고 교과정 B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